여기 베르그송. 자, 첫 번째 문항 화제 제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전통 철학에서 바라보는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 철학에서 바라보는 이미지야. 자, 이에 베르그송은 우리의 인식이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해 존재를 나타낼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존재를 나타낼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하게 된 거지. 그럼 베르그송이 말하는 이미지는 뭔지 한번 가봅시다.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라고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밑줄 긋게요. 이게 이거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얘도 할게요. 자,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겼었는데 베르그송은 이 존재를 나타낼 개념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했어.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사물은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물질은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거야. 그러니까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이 물질인 거야. 이렇게. 자, 여기서 가볼게. 자,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 사물에 대해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각의 의미예요. 일반적인 지각이야. 그러나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을 이와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베르그송은 위에서 파악하는 지각과는 다른 활동으로 지각을 바라봤대. 그러면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지각이 뭐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지각은 감각기관의 작용이 지각이었어요. 그런데 베르그송은 지각을 다른 개념으로 다른 활동으로 봤습니다. 그런 지각작용을 얻은 표상적인 표현인 표상은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보면 너네도 느끼겠지만 글이 되게 깔끔한 글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언부언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또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중간에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 선생님이 편집을 잘못했나? 왜 똑같은 얘기 또 나오지? 이 정도로 글이 닮아 있어요. 자, 여기 그러면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표상은 뭐냐면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표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표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생각하는 사과가 있어요. 내가 사과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감각적으로 보는 거야. 뭐야? 일단 모양이 둥글둥글한데, 그죠? 색깔이 좀 붉은색이고, 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뒤쪽 보니까 약간 석류처럼 벌어져 있네? 이거 사과다라고 말하지. 그럼 내가 처음에 인지한 거, 동그래, 꼭지가 있고, 색깔이나 모양이나 이런 거 보지. 질감이나 이런 거 볼 거잖아. 이게 감각적으로 인식한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이건 사과다라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겠지. 머릿속에 사과, 이게 표상인 거야. 이게 표상이야. 이 사과, 이게 표상이야. 예를 들어 보자. 얼음은 이 표상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얼음은 투명한, 차가운, 단단한 등 다양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우리는 다양한 이미지를 종합이라는 표상, 이건 얼음이다라는 표상을 얻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얼음의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야. 왜? 사과가 모양하고 색깔하고 이것만 맛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지. 얼음도 마찬가지야.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위에서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나오죠? 첫 번째 문단에? 이미지. 무한한 이미지의 총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얼음은 우리가 아는 투명한, 차가운, 단단한 등의 이미지 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자체는 사실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자체는, 얼음이라는 물질 자체는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표상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얼음은 단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이미지 중 우리에게 지각된 일부 이미지를 통해 얻어진 표상에 불과하다는 거야. 얼음은 무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단함, 투명함, 차가움 이것만 가지고 얻어낸 게 표상이란 얘기지. 즉 세모,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일 뿐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지만 여기는 즉이 되겠죠.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는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어떤 것이죠? 대상의 본질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을 추상했죠. 하지만 베르그성은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이미지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지각은 보통 사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베르그성은 무한한 이미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 얻어낸 표상은 뭘 통해서? 인간에게 지각되고 있는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빼고 얻어진 게 표상이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는 이미지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이미지일 뿐이다라고 본 거죠.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럼 이 사람은 좀 더 가보자.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당연하죠.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당연하겠죠. 표상은 일부 이미지만 가지고 얻은 표상이기 때문에. 자,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베르그성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영화라고 했다. 그래서 자, 어디서 영화로 넘어갔죠? 운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밑줄은 어디가 될 거냐면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영화라고 봤다라는 거 다시. 그러니까 어떤 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운동도 역시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운동의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화라고 생각했다. 그는 영화가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며 실제 운동을 단속적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고 보았다. 단속이라는 건 뭐니? 끈을 따잖아. 끊어진 것들의 연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때 끊어지게 움직이지 않잖아. 이렇게 쑥 움직이잖아. 이렇게. 근데 영화는 사진을 수만 장을 찍어가지고 프레임을 연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화가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들, 차크차크차크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환영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얘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화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죠. 거짓 운동이에요. 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이미지를 연속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짓 운동이다 라고 말을 했단 거지.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베르그성. 그랬더니 들레즈가 나옵니다. 들레즈 새로운 인식이 나오죠. 들레즈는 베르그성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그 생각을 이어받은 거야.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했다는 거야. 좋아. 베르그성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서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요.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했다는 거야. 영화를 새로운 매개체로서 재해석했다는 거야. 그럼 영화에 대한 생각은 누구랑 다를 수 있어? 들레즈랑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가봅시다. 그는 영화에서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베르그성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카메라도 역시 무한한 이미지 중에서 뭘 취할 수밖에 없다?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있어요.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과 카메라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얘는 인간의 지각과의 공통점이죠.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있어요. 차이점 뭐냐면 어떤 특정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다라는 거죠. 인간은 어떤 사물을 볼 때 특정 시각과 관점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메라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야. 공통점은 일부 이미지만 본다는 건 공통점이야. 하지만 차이점은 인간처럼 특정 시각과 관점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본다는 거지. 여기까지 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성을 잠재성으로 보고라고 했는데, 잠재성. 이는 현실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봤어요. 그럼 현실성하고 잠재성은 서로 뭐가 되는 거니? 대립되는 것이라고 봤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너네 본문을 찾아봐. 잠재성의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잠재성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우리가 표상을 얻을 때는 파악되는 것만 가지고 표상을 얻었지. 그럼 우리 인간이 파악되지 못한 나머지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잠재성이 되는 거야. 이는 현실성과 대립된다라고 했지. 그럼 현실성은 뭐겠니? 잠재성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실제잖아. 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의 실제입니다. 그렇죠?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야.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은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회기를 보았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가 잠재성을 모두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의 총체를 모두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보여줘. 대신 인간은 관점과 시각에 의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카메라는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여기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은 잠재성의 일부, 아까 잠재성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실제의 일부라고 했지, 그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회의 길로 보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영화는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것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이 내용이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앞에서 잠깐만 볼게요. 자, 들레즈는 운동 개념을 관련지어서 영화를 새로운 인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하는 베르그성은 영화를 어떻게 봤죠? 단편적인 이미지를 연속적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짓 운동의 전형이다라고 봤죠. 근데 얘는 다른 이미지로 해석했어요. 물론 영화의 핵심은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지각과의 공통점은 있어요.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어. 다만 얘는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잠재성하고 현실성의 개념을 봤다면, 잠재성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이미지 나머지 것들이겠죠. 이거 잠재성이죠. 그 영화는 뭐냐면, 영화는 얘도 이미지의 총체 전체를 볼 수 없지만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잠재성의 일부는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야. 잠재성의 일부는 보여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잠재성 일부의 실제의 미세한 부분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죠. 야,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의 실제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화다라고 본 거죠. 영화의 핵심은 카메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좀 더 가볼게요. 들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카메라는 여기서부터가 이 글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들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지각할 때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똑같죠? 왜? 잠재성의 일부,
실제 미세한 일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밑줄 한번 긋게 일단.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얘도 앞에 나와 있죠. 이미지의 총체를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카메라도 결국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 구조와 닮았음에도 개념이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새로운 의미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일단 관습과 개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실제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똑같아요. 이게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반복이야. 얘도. 자,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인간의 눈과 달리 기존의 개념이나 간섭 혹은 신체적 구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계속 반복이야. 이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없는 현실을 새로운 이미지로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레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중원부원. 결론은 그거야. 아니,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결론은 그거야. 카메라의 눈은 인간의 눈과 공통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미지의 일부만 보는 거야. 차이점 뭐냐면 관점과 시각, 신체적인 걸 완전히 떠나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서 지각하지 못한 잠재성의 일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의 일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어떻다? 뛰어나다라고 본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자, 들레즈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베르그성의 견해를 바탕으로, 아까 했죠? 이미지와 지각작용은 베르그성의 바탕으로 해서, 그럼 베르그성의 견해이 뭔데? 이미지는 모든 물질은 무한한 이미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지? 그 중에서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이미지만으로 만들어낸 게 표상이고, 전체 이미지 일부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영화도 인간의 눈과 닮아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총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본다. 다만 인간처럼 관점과 시각, 신체적인 제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잠재성의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실제에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영화가 인간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이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는 영화가 표상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져줄 수 있다고 믿었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낸 셈이다. 결국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본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영화는 결국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본 것이다 라고 되는 거죠. 이건 영화를 되게 높게 평가한 것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앞에서 한 번만 쓱 하고 갈게요. 자,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뭐였다고?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인데, 베르그성은 그러면 존재를 나타낼 새로운 개념으로 이미지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모든 물질은 무한한 이미지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런데 인간의 지각으로 얻어지는 거 표상이잖아. 이 표상은 지각할 수 있는 이미지들 중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얻어지는 것이 표상이라고 본 거야.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 중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를 제외한 것이 제한 이미지일 뿐이다 라고 본 거야. 이게 표상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만들어낸 게 표상이라는 거지. 자,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 왜?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인식하는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기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바로 영화라고 본 거야. 즉 영화는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고 재구성한 거야. 그게 영화라고 본 거야. 그래서 영화는 단편적인 것들을 단편적인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진 허구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거짓 운동의 전형이라고 본 거야. 하지만 이제 들레즈는 베르그성의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했어요. 지각작용과 이미지는 뭐냐면 인간의 지각은 모든 이미지를 볼 수 없고 이미지의 일부만 볼 수 있다. 그게 표상이다. 이걸 받아들인 건 맞아. 이걸 확장해서 운동과 관련된 개념도 확장해서
영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영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카메라란 말이야. 카메라도 인간의 눈과 공통점은 있어요. 무한한 이미지 중에 일부만을 취해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서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 운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잠재성과 현실성이라는 개념을 갖다 놨는데, 잠재성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미지들을 잠재성,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현실성이라고 본 거야. 그러면 최소한 카메라는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은 잠재성,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 일부인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이 바로 영화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영화를 긍정적으로 본 거지. 즉,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카메라라 이거야. 어? 자, 그래서 카메라로 보는 현실의 지각은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 실제에 더 가깝다라고 본 거야. 왜? 잠재성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카메라의 시각 구조는 인간과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새로운 의미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본 거고, 마지막 이러한 점에서 들려주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뛰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고 봤죠. 그래서 여기는 영화에 대한 가치가 나오죠. 영화는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다 라고 본 거죠. 이게 뭐의 가치? 이게 뭐의 가치? 영화의 가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